예, NH 인베스트먼트 포럼 드디어 세 번째 날이 됐습니다. 오늘 FRC입니다. 자, 채권, 금리, 크레딧, 원자재, 심지어 대체 투자까지. 자, 내년도는 모든 이 위험자산 신호들이 바로 이쪽 FRC 영역에서 힌트를 얻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고, 자, 여러분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하루만 조금만 더 고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 성공 투자를 위한 중요한 전략 마지막 마무리는 바로 이 FRCC 쪽에서 힌트를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데 뭐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 제 옆에 센터장서부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들고 예. 네, 안녕하세요. FICC 데이 오늘 세 번째 날 저희 FICC 리서치 센터를 맡고 있는 신환종 센터장입니다. 저희 FICC 좀 아직도 생소하시죠? 그 픽스드 인컴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커런시 커머디티 또는 크레딧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첫째 날, 둘째 날 대부분 다 주식 관련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넌 에쿼티 쪽 주식 말고 채권,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부동산, 인프라, 리츠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던 요 경계들이 허물어지면서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다음 제 옆에 또 한광열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FRCC에서 비주얼, 죄송합니다.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한광렬입니다. 그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크레딧 투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년마다 한두 번 정도 오는 해인 것 같아요. 과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좀 잘 보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 전망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승원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연구원에서 채권 전략 담당하고 있는 강승환 연구원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산군이 선진국과 우리 워낙 국채 쪽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상품 중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상품이 가장 안전자산 쪽에 속할 텐데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8 리세션을 경험하면서 안전자산의 사실상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내년에 위험자산을 바라볼 때 반대편에 있는 안전자산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위험자산을 볼 때 힌트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자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본인 자산에 대한 롱바이스가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국채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쉽지 않은 해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투자에 대한 시사점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이 넘어가기도 전에 벌써 11월부터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이쪽 시장에서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자, 대선 이후 또 백신에 대한 개발 이슈가 점점 다가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냈고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경제 회복이 좀 둔화된다는 또한 언론 플레이가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참 방향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는데 대선 이후에 또 정책의 방향도 좀 궁금하고 이 소위 바이든 이후에 어떤 금리에 대한 향방, 대선 이후의 금리 향방과 또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런지 일단 전체적인 센터장님께 이 향로, 경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최근에 많으실 거로 보여지는데 뭐 좀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계시는지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어쨌든 바이든 그 후보 쪽으로 이제 당선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도 시끄럽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네.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고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있을 선거인단 투표 때 제대로 이게 결론이 날 건지 실은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게 아주 연말로 갈수록 좀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내년 초에 예정이 된 이제 정권 임기가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요. 그 지금 이제 당선이 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다. 예, 그리고 요거를 가정으로 해서 예, 자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다 저 바이든 됐다, 바이든 후보다,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2021년을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되는 화두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코로나 위기에 대해 대처를 빨리 해야겠죠. 예,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혹시 재봉쇄가 지난 3월, 뭐 4월 비슷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뭐 모더나 나오고 있고 해서 하반기부터 나오긴 할 텐데 좀 멀고 예, 코로나 확산은 지금 막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되고 있긴 한데 요거에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뭐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회복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좀 더 커다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부적인 화두는 저희들 보기에는 소득 불평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부터 시작이 됐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예, 시장 중심의 효율을 위주로 했던,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뉴욕인 거죠. 예, 기업과 월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왔던 흐름들이 지금 한 10년 전 또는 5년 전부터 제동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된 이유들이 실은 이런 것들이죠. 중산층이 올라가면서 소득 격차가 너무너무 커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졌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흑백 문제들도 인종 예. 문제들도 실은 따지고 보면은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큽니다. 예, 그래서 저들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바이든 후보로 바뀌면서 증세, 그다음에 이 규제, 예, 특히 우리가 팡이라고 하죠. 예. 아마존 뭐 등등등의 독과점 문제들을 그동안은 간과했는데 요거를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흐름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펼쳐질 거냐. 예. 그래서 자 공화당이 지금 상원을 지금 50,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48이죠. 네, 아직 그 1월 5일 조지아 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다 DDD로 끝나는 네. 민주당 개혁 이게 사라진 건 아닌데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그때 민주당이 약진해서 50대 50으로 가게 된다면은 DDD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흐름이 더 세질 거고 거기서 이제 예상대로 공화당이 한 표 더 가지고서 51대 49로 끝난다면 예, 이 DDD가 안 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규제와 이런 그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동이 걸리는 그래서 이런 미국 대선과 이번에 선거의 흐름은 아직 1월 한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네, 큰 차원에서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화두 향후 한 4, 5년 이번 정권의 화두는 국내적인 화두는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아마 국가가 무지하게 세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참 답을 쉽게 내기가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오늘 이 60분 동안 약간의 좀 단서들을 하나씩 캐치해 나가면서 금리, 경기 회복, 심지어 크레딧 시장까지 그리고 채권의 직접적인 투자는 어느 지역, 또 어느 상품 쪽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봐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찾아봅시다. 강승원 씨, 야 이거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는 회복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금리에 대한 인상이라는 계속적인 내용들이 뇌리 속에 투자자들은 박힙니다. 그것이 언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첫 질문으로 꼭 이제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세미나를 다니고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의 상승과 인상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언제냐면
흔히 말하는 경기가 진짜 과열로 들어가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를 시킬 필요가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요. 이때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니까 상당히 좀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위험자산에도. 그런데 제가 지금 내년도에 보고 있는 것은 경기가 바닥까지 갔다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되겠지만 경제의 성장과 물가 기대감을 반영했던 미국의 장기금리, 10년 금리가 지금 0%대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경제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올해와 내년 평균 정도 성장이면 금융위기 때나 재정위기 때나 과거에 미국이 전쟁을 경험할 때와 진대 없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0%대 10년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성장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연준이 그만큼 과감하게 정책 대응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도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적어도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가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마치 연준의 금리 인상과 조금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연준이 이번에 평균 물가 목표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고 평균의 기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비슷한 방법이 그 물가 지수 타겟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거 가지고 역산해 보면 심플하게 8년 걸려요. 추가 금리 인상까지. 저희가 금융위기 때 2009년 1월 달에 마지막 인하하고 나서 2015년 12월 달에 인상했으니까 그때도 대략 한 7년 걸렸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경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금리의 상승, 장기 금리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준금리 안 건들고 장기금리가 올라갈 때는 언제나 위험자산에 꽤나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옆에 한광열 연구님. 기업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네. 크레딧 위험이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상당히 좀 극심하게 극대화 됐었던 문제. 네, 채권도 많이 발행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펀더멘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그 이제 올해 같은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기업들이 실적이 일단 크게 저하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부채를 발행한 이유는 뭐 당연하죠. 일단은 실적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출렁거리면서 유동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확보해 놓은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크게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기저에는 경기가 조금 이제 회복을 한다라는 가정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은 일단은 올해보다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개선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크레딧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부채인데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부채를 더 크게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사실은 크레딧에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에요. 예. 기업들의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부채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예. 거는 펀더멘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게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볼 때 이제 특히나 이런 그 매크로 뒷받침 하에 특히나 저희가 좀 올해 좀 그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하이힐드 기업들. 하이힐드 기업들이 올해 부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거의 금융위기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그 정도 반절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게 내년부터는 하향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더 앞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먼저 요것부터 전제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에서 작년 올해 3월에 불거졌던 사실 시작점은 코로나 2월이잖아요. 그때 경기에 대한 사이클은 레이트 사이클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함수값을 다 지워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관점인데 그러면 내년 초가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은 그럼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가요? 센터장님?
소위 얼리 사이클? 그게 이제 작년 저희 연말 요 똑같은 전망 예. 이틀 보면은 저희 FICC에서는 일단 채권, 크레딧, 뭐 원자재 상당히 좀 신중한 뷰를 말씀드렸던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이클의 후반.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9회다. 아, 얼마 안 남았다. 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다. 아, 예. 근데 이제 좋게 보는 쪽에서는 야구는 연장전이 있다. 아직 안 끝났다. 예. 그런데 좋게 보는 쪽도 이게 10년간의 경기 확장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예. 여차하면 집어던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월, 3월에 이게 시장이 급락하니까 다 집어던져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되든 일단은 내년부터 그 새로운 사이클의 어떤 초기에 진입을 먼저 한 중국 같은 데 좀 진입한 것 같고 예.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 진입 어쨌든 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좀 버티자, 존버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사이클이 이제 올 추하고는 완전 다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강승원 연구원님, 만약에 이렇게 회복 국면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경기 부양안에 어떤 그 준비된 선물 보따리가 공화당보다 좀 커요. 그런데 회복되는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진다라면 연준도 고민하겠죠. 그리고 민주당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경기 부양안의 선물 보따리가 조금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부양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부는 이 국민들에게 소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물고기를 아예 갖다 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마냥 회복이 좋은 것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네, 어떻게 사실 올해 자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bad is good이었죠. 그렇죠. 안 좋을수록 어쨌든 정부가 계속 돈을 풀었고 네. 돈을 푼 게 실물 경기로 가서 돈이 될 게 없으니까 올고지 다 자산시장으로 왔고 자산시장만 호황을 누렸던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정말 이례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박스권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실물은 돈이 아직 안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돈이 몰려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에서 예. 뭐 생각했던 것보다 선물 보따리가 크던 작던 예.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흔히 말하는 조금씩의 통제되는 국면에 들어와 있다. 네. 소비를 계속하는데 어쨌든 애드업되는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고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제는 방향은 위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6개월 동안 박스권 상단 역할을 했던 10년 금리 0.75대가 뚫고 올라온 다음에는 상단이 하단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하단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백신 기대감으로 0.97까지 갔다가 백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내려와도 다시 0.85를 못 뚫고 내려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어쨌든 경기의 방향은 확실히 위쪽으로 이쪽으로. 시장이 잡고 있다.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의 규모는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예. 바닥은 봤다면 예. 일단 금리는 위쪽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몇 번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백신은 멀고 바이러스는 가깝지 않냐라는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자산시장에선 더 중요한 건 네. 바이러스는 반영됐고요. 예. 백신은 아직 풀리 반영되지 않았다면 금리를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아래보다 위쪽이 예. 더 합리적인 전망인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으로 접근하자라면 지금은 언택트냐 컨택트냐에 대한 구별 값이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백신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빠지고 소위 가치주, 쩔어 있는 경기 민감 약간 이런 크리티컬 종목들이 시클리컬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면 다시 또 언택트가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시장은 이동성 이 환경에서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달러입니다. 이 달러 얘기를 잠깐 이 센터장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달러의 인덱스 값이 점점 밑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이 신흥국 특히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투자에 대한 시기, 적기를 상당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미터를
달러 값을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달러는 저희들 내년에 그 지금보다 좀 더 약세로 예. 일단 달러 지수가 근데 달러 지수는 네. 그 거의 많은 부분이 유로화고요. 그다음에 엔화 뭐 등등의 선진국 국채 위주로 선진국 저기 통화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신흥국하고는 달러 지수가 바로 연관되지는 않고요. 일단 유로화나 딴 거에 비해서 달러 내년에 약세가 될 것 같고 예. 신흥국 대비해서도 내년만큼은 신흥국 쪽에 조금 편한 달러 약세가 신흥국 쪽으로 좀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네. 그 이제 좀 이따가 또 저기 강선 연구원이 재정 통화 정책 예, 예, 해줄 예. 거니까 예.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저희 달러 약세를 좀 보는데 저희도 신흥국 우리 또 중국 또는 신흥국의 입장에서 네. 달러 약세로 자국 통화 강세가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 세계 다 마찬가지. 그 로컬 통화 강세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 통화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브라질 채권, 그죠? 또는 터키 강세였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율 약세가 편한 겁니다. 환율 전쟁은 누가 더 약세가 되느냐의 전쟁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예. 아직 중요한 관건들인데요. 예. 일단 그 오늘 우리 FX 하는 권한명 연구원이 빠져서 그런데 FX 우리 권한명 연구의 전망에 따르면 저희 내년에 한 그 2분기에서 3분기에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한 50원, 60원 정도까지도 예, 예. 갔다 올 수 있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달러 채권이나 이쪽 투자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예. 아니면 지금 하려면은 저기 원달러 해지를 그 이제 그 해지 코스트 비용이 많이 그 싸졌거든요. 예. 많이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었습니다. 값이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내년에 좀 더 달러가 떨어지고 저기 약세가 되고 나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화는 조금 뭐 정부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에서 이제 좀 밀릴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금리 얘기를 하다가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와 좀 헷갈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은행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은행이 이 이자 수익이 좀 형편없었고 부실 자산, 뭐 대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해 은행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열어보면 최근에 단기 수익률만 보자면 은행주들이 아주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은행주들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이 이제 주식 측면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고 네. 채권에서도 예. 그 특히나 저희가 이제 많이 투자하는 것들이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들 있잖아요. 예. 강세로 왔습니다. 음.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경기 회복 플러스 금리 상승이잖아요. 금리 상승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 그 중에서도 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앞서 가니까 또 이렇게 강세로 간 이유도 있는데 예. 내년 같은 경우 은행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이자 수익 부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자 수익이 크게 올해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가 은행들의 그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이제 발표가 계속되면서 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말씀하셨던 그 충당금 부분입니다. 충당금을 뭐 역대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쌓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쌓았던 규모가 5배, 6배씩 됩니다. 근데 이 충당금이라는 건 이제 미래에 어떤 그 신용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터질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쌓아놓는 측면들이 예. 있거든요. 미리 쌓으면서 이건 다 손실로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경제 원만히 이제 회복이 되고 그렇게까지 뭐 은행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부도라든가 그다음 연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올해 쌓아놨던 그 충당금은 내년에 그대로 다시 환입이 됩니다. 그 얘기는 플러스 이익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은행들의 어떤 실적에서도 뭔가 좀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올해 은행들이 조금 과도하게 좀 쌌어요. 뭐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의외로 올해 은행들의 실적들이 이익들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나 비이자 수익 부분들, 예. 뭐 금융시장도 굉장히 좋았었고 이러면서 비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좀 줄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좀 과도하게 쌓았거든요. 예. 그게 내년에 조금 풀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은행들 실적들이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이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내년 그림을 한번 좀 예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것은 바이든의 정책과도 무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좀 돗자리 한번 펴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은 네.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경기를 부양을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재정의 힘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연준이 들어와서 돈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재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달러가 어쨌든 약세죠. 예. 그리고 그 9월 말 뭐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분기 말인데도 미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주요국들의 단기 자금 시장이 엄청나게 안정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지금 정말 풍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9월 같이 분기 말에는 언제나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흔히 말해서 은행 간 돈 빌리는 금리라고 하는 RP 금리가 뭐 하루하루 급등하기도 마련이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거. 예.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미국의 일반 상업은행들이 연준 가서 돈 빌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무려 3개월 동안 연준 가서 빌린 금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금은 연준이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돈 푸는 것이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까도 센터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반적인 흔히 말하는 출구 전략이 되게 핵심인데 출구 전략 중에서도 핵심은 가계의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예. 어쨌든 올해 코로나 이후에 3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가계 소득이 실업률이 엄청 올랐지만 1조 달러 늘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소비하고 주식 사고 채권 사서 이렇게 빠르게 모든 시장이 행복하게 돌아온 것 같은데 문제는 1조 달러 중에 8천억 달러가 정부가 준 공짜 돈이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일단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12월 중순 전까지 실제로 정부가 또다시 그 주는 돈을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8천억 달러 중에 7,250억 달러 정도는 사라질 수 있거든요. 내년 초에 소비 절벽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통과될까 안 될까라는 질문은 미국 경제가 소비 절벽으로 인한 더블 딥에 빠질 거냐 아니면 합의할 거냐 이 질문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블 딥 전망보다는 결국은 합의할 거다. 예. 물론 한 번에 빅딜러 합의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실업급여 주고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추가 합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론은 차치하고 일단은 재정은 강하게 나올 거다. 실제로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재무부가 내년 1분기에 채권 발행 1조 넘게 하거든요. 1조 달러 넘게. 예. 미국 역사상 1조 달러를 분기에 발행한 거 2번 있습니다. 올해 케어스 액트 그리고 내년 1분기. 그 얘기 뭐냐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재정 효과로 내년도 4월, 5월까지 말아 올리고 실제로 금리가 올라간 이후에 재정이 내년도 7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예정되어 있어서 예. 그때 전후로 이제 정부 지출 속도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연준이 다시 나와서 뭐 추가적인 QE 확대, 듀레이션 확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내년 내내 달러는 풍부한.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달러의 악세를 보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달러 수급이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이게 미국 쪽 얘기만 했는데 최근에 그 유럽 쪽 시장도 사실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 오히려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주식시장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셧다운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취임을 하자마자
셧다운을 강행하고 싶어 할까요? 라는 약간 자꾸 이것도 좀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셧다운 관련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센터장님, 이거 좀 코로나가 물론 백신이 빨리 나오면 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 최근에 그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를 보면 가히 놀랍습니다. 놀랍고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도 좀 어리둥절한 부분도 좀 있는데 셧다운 리스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우리 준비 안 했는데. 준비 안 했는데 근데 예, 만약에 예, 우리 이제 박지원 차장이 저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예,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한번 2, 3주 제대로 셧다운 해가지고 네. 정리해서 갈까요? 아니면은 하다가 뭐 몇 달 뒤에 할까요? 음. 저는 제가 만약 바이든이라면 초반에 할 것 같아요. 초반에 저 대통령이 잘못한 거니까 예, 초반에 해서 확 잡고 예, 토대를 딱 잡아놓고 그다음 마스크 다 쓰게 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저는 왜냐면 이렇게 저는 리스크를 할게요. 좀 점검해 보자는 차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 쪽에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밸류에이션의 강화가 계속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기업들의 펀더멘탈, 요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가파르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라면, 네, 일단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사실은 좀 부담되는 거는 맞습니다. 올해 뭐 V자 반등을 일단 했기 때문에 예, 크레딧도 이제 밸류에이션 측에서는 부담이 되긴 하는데 크레딧만 놓고 보면 이제 그 올해 초나 그 다음에 그 전에 과거의 어떤 그 저점 수준이랑 비교해 보면 아직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내년에 축소될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리스크적인 요소는. 그렇죠. 리스크가 이제 중요한데 예. 저희가 크레딧에서도 이제 중요한 내년의 리스크로 뽑는 두 가지가 앞에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전면 봉쇄 예. 가능성입니다. 확진자 수는 내년에도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또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일부 뭐 몇몇 주 정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전면 봉쇄가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경제도 일단 이제 락다운이 걸렸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기업들도 이제 뭐 실적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딧 포함해서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리스크고 저희가 두 번째 리스크로 뽑는 부분이 또 금리예요. 금리는 이제 앞에서 계속 저희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금리 같은 경우는 명목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은 그러면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실질 금리는 상승할 그렇게 명목 금리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음.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명목 금리가 더 크게 가파르게 올라간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또 생각보다 안 오르거나 그러면 네.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금리 부담이 확 크게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파는 물건 값은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뭐 그렇게 못 올라가는데 금리는 엄청 올라가고 실질 금리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두 부분이 네. 저희 크레딧 쪽에서 보고 있는 리스크적인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년 국채 수익률에 대한 전반적인 내년도 궤적을 만약에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뭐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내년 한 4월 5월 정도 고점을 보고 있고 4월, 5월 10년 금리 기준 1.50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0.8 후반대니까 여전히 한 70pp, 60pp 이상 올라갔다가 예. 아까 말씀 주셨던 바로 그 부분이 연준을 불러오는 트리거가 될 텐데 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에서 미국 내년 물가가 4월 정도가 되면 PC 기준으로 한 2.3, 2.4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국제유가, 기저유가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숫자인데요. 그러면 올해를 보시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8 정도까지 가도 시장이 큰 부담을 안 줘요. 8 위부터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산수죠.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를 제시한 이유기도 한데
PC가 2.3 정도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0.8이면 명목금리 기준으로는 1.5 정도까지는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다만 1.5 위부터는 뭐 기업들, 가게, 한 개 기업, 한 개 가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아마 한 4월, 5월 정도에 1.5대를 터치를 실제로 하면 그때 연준이 QE 확대 혹은 매입 채권의 장기화 등을 통해서 10년 금리를 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저희가 연간 전망 제목이 금리가 N자형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경기 반등 국면에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금리 상승에.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까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3분기 때 살짝 반락, 4분기 때 다시 올라가는 걸 준비하는 과정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연준의 다시 한번 시장에 복귀하는 트리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금리의 상승을 자극하는 부분, 명목금리 1.4에서 1.50대부터는 슬슬 연준이 군불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 채권 시장, 국채 같은 경우는 약세장인데 그나마 채권의 기본적인 전략은 투자 전략은 캐리지만 플러스 알파 엣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그래서 한 4월 달에서 3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 캐리 플러스 2, 3분기의 슬라이드를 먹는 것이 국채 투자에는 뭐 가장 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도 잠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신한영 센터장님께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 값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환율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금리도 궁금하고 한국의 수출 데이터 값들에 대한 변동도 올해 내년에 매우 궁금한 사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의 또 국내외 회사채 관련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 많이 하시거든요.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이어서 회사채 얘기 좀 해주시고 또 한국 금리 정도 이렇게 좀 부분 말씀드릴게요. 먼저 금리 먼저 얘기 예, 드릴까요? 예. 예, 사실 수출이 환율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미 사실 우리나라는 그 영역은 조금 벗어났습니다. 사실은 신흥국들은 다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전부인데 반도체 수출은 저희가 사실상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예. 실제로 3분기 GDP가 서프라이즈를 났던 딱 하나의 이유를 뽑자면 최근에 유럽, 중국, 미국향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 한 1, 2분기까지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수출은 좋아요. 그러면 금리는 항상 올라갔었거든요. 예. 삼성전자 주가랑 우리나라 10년 금리 그려보면 되게 재밌는데 되게 조금 유사한 시사점이 있어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나면 10년 금리가 그 뒤에 조금 후행적으로 따라오르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 금리도 어쨌든 내년도 1분기까지 수출과 특히 물가. 한국은 물가 바스켓의 16.7%가 전월세거든요. 단일 항목으로 제일 큰 게 전월세입니다. 그게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전월세 기저효과와 유가의 기저효과가 중첩되는 시기라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수출, 물가 두 개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분기 금리는 조금 올라갈 거다. 다만 어떤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냐면 미국 금리가 올해 100bp 이상 내려갈 때 한국 금리 못 내려갔죠. 내려간 것도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고점 수준이 1.80 정도라서 그래봤자 지금부터 한 15에서 20bp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것도 한 N자형 패턴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국채금리 단에서는 딱히 움직일 게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데 예. 크레딧 쪽에 좋은 거는 어쨌든 경기는 개선 기대감이 높을 거예요. 당장 다다음 주에 있는 금통위에서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강승원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에서 계속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 앞에서 또 저희가 뭐 회복했다, 뭐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회복하지 못한 시장이 국내 회사채 중에서도 하위 등급 회사채입니다. 하위 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AA-부터 해서 A 등급, 뭐 트리플 B까지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그 3월 달에 굉장히 크게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약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한 10월 이후부터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투자 기회가 거기 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신용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 이제 금리도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도 크게 못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이쪽 이제 하위 등급 회사채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WM 쪽 우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등급 제한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올해 제가 이제 기관들 보험사라든가 연기금 이렇게 기관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예. 그분들도 이 하위 등급 사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규정 때문에 못 사거든요. 기관들이 이제 규정이 있어서 뭐 AA 이상 이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하위 등급을 못 샀습니다. 아, 예. 거기에 근데 그 못 샀기 때문에 또 이제 강세가 좀 더뎠는데 우리 고객 중에 WM 고객들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다고 보면은 네. 충분히 내년에 그쪽을 공략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알파를 좋습니다. 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채권 투자 전략 하나 더 팁을 좀 주신다라면 신흥국 쪽에서 뭔가 좀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있냐 이거죠. 좀 전략 좀 제시해 주죠. 네,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예. 결국에 내년 채권은 뭐 살 거냐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일단 국내 국채보다는 지금 이제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리테일 고객들이니까 예. 국내에서는 이제 A급이나 트리플 B급의 회사채를 사라가 우리 한강자 팀장 얘기고요. 네. 요게 그렇게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꽤 괜찮은 한 3% 전후 뭐 예, 2.5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해외에서는 달러 채권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년 한 4월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채권 갖고 있는 거를 일단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줄이는 게 좋고. 예, 그때 다시 사자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때 살 때 국채 사시겠습니까? 설마 회사채로 다시 살 건데 예. 그때 뭐 좋은 회사채 한 2에서 3%짜리 사시면 되고 달러도 그때 좀 더 많이 약세가 돼 있을 테니까 우리 워낙 강세돼 있으니까. 그런데 달러로 된 채권 중에 그 금리가 높은 게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죠. 하이힐드 채권. 예, 그거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예. 저는 이제 신흥국 쪽에서 말씀드리면 신흥국이 달러로 발행한 게 있습니다. 신흥국이 자국 통화로 우리 원화로 발행한 게 있고요. 예. 신흥국이 이제 달러로 발행. 우리도 코리안 페이퍼라고 한국물 이런 게 있죠. 포스코 등등이 달러로 발행한 게 있어요. 예. 요것 중에 우리나라 거는 금리가 낮은데 예를 들어서 멕시코 석유공사 한 6%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런 금리가 높은 것 중에서 괜찮은 거를 저희들이 이제 막 발굴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멕시코 석유공사가 한 6% 달러로 6%면은 실은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제 분석을 해서 네. 해야 되는 내년에 그렇게 금리가 높은 달러 채권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 로컬 채권에서는 브라질은 이미 저희가 작년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네네네.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더 줄이시기 바라고요. 예, 예. 브라질보다는 좋아지는 나라가 일단 멕시코. 멕시코. 네, 그래서 멕시코 국채는 한 6%밖에 안 나오니까 10년짜리가 네. 방금 말씀드린 페멕스라는 석유공사 채권이 11.5% 나옵니다. 4년물인데.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희 NH투자증권만 분석을 하니까요. 예. 우리 이제 크레딧팀에서 그 페맥스에 대한 분석을 계속 리포트를 내는데 네. 공부를 좀 하시면 이제 투자하시면 11.5%씩 4년 남았습니다. 요거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국내 회사채 네. 달러 채권 중에서는 하이힐드처럼 금리가 높은 거. 그다음에 로컬 통화 신흥국 로컬 통화에서는 브라질은 이제 메타 없으니까 말고 자 멕시코의 페맥스 11.5%. 예. 요게 좀 아마 지금 들으시는 저 리테일 고객들한테 핫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리테일 채권 중에서는 신흥국 로컬 통화 중에서는 중국 국채 중에서 네. 단기채가 이게 좀 쏠쏠할 것 같다. 단기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금리가 높진 않아요. 한 3% 전후인데요. 그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한 중반 들어서 중국으로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가는데요. 예. 주로 기관 투자가 자금입니다. 그런데 요 자금이 왜 몰려가나 하고 이제 우리한테 뭐가 좋나 보면은 2015년에 중국이 환율 개입을 좀 덜 하겠다. 자, 그래서 조금 약간 후리하게 좀 놔두기도 하고 어떤 조절을 하되 좀 천천히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 뒤로 우리 환율이 약세면은 위안화도 약세.
위안화 강세면 우리도 강세. 환율의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무지하게 높아져가지고 예. 그러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브라질 채권 투자했을 때 우리는 괜찮은데 저쪽이 급락하니까 엉망이 되고 몇 썼는데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3년짜리가 한 3%라고 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내년이죠.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요. 리테일 투자자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단기 채권으로 예. 좀 짧게 3% 미만이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 등급이 A 플러스니까 이 정도 중국 국채에 투자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 국제가 세계 그 지수에도 편입되는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단기채를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약간은 좀 중국 자체에 좀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 그런 거. 바로 하이힐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하이힐드의 어떤 수익률 레인지도 좀 궁금하실 것이고, 네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하이힐드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미국 하이힐드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 하이힐드 채권이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신용 스프레드 측면에서 과거 수준과 보면 지금 한 100pp에서 한 120, 150pp 정도 이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거기에 충분히 이제 그 정도 더 내려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면은 국채 금리가 저희가 한 50pp 정도 상승한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하이힐드 채권에서 이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투자 등급은 아니에요. 투자 등급은 캐피탈 로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소 의견을 드리는 거고, 예. 반면에 하이힐드는 이제 캐피탈 게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고, 뭐 대표적인 하이힐드 뭐 채권들 저희 잘 알고 있는 것도 이제 포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것들이 그 폴른 엔젤이잖아요. 원래는 투자 등급이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투기 등급으로 하향된 기업들. 근데 만약에 뭐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신 개발되고 바이러스 없어지면 얘네들은 그렇죠. 다시 또 투자 등급으로 바뀔 네,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네, 네. 걔네들 이제 폴른 엔젤 좀 주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 중에서도 더블 B. 그래서 일반 채권들 사도 되고, 뭐 저희 많이 알고 있는 공모 펀드들. 그다음에 또 ETF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폴른 엔젤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ETF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하시면은 투자 성과가 근데 뭐 이미 금리가 조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10%, 20% 쉽지 않습니다. 내년 저희 하이힐드 총 성과 전망은 한 4에서 5%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조금 좀 정리 한번 합시다. 강승원 연구원이 준비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보여주시죠. 예, 강승원 연구원이 서머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흔히 말하는 금리 궤적을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지금 보시는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이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저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분명히 나와줄 거고, 뭐 이미 미국 정부가 내년도까지 2.5조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재정 나올 거고,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내년도 4월 달에 집중되면서 미국의 물가가 2.3에서 2.4까지 간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일단 미국 10년 금리 고점은 1.5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가 되면 이건 조금 설명을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내년도 7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재 부채 한도를 훨씬 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번 부채 한도를 정할 때는 정부 부채에 이 속도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라는 로직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1분기와 2분기 미국 경제 지표는 기저효과 때문에 강제로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7월을 전후로 해서 정부 지출의 속도가 약화될 거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가 올해 잘 보셨겠지만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의외로 올해 저희 3분기 지표가 다 엄청 좋았거든요. 시장 전망치를 다 상회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도 3분기부터는 경제 지표가 다 엽기저가 나버려요.
그래서 내년도 3분기부터는 재정의 속도 조절, 역기저 효과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제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최대한 축소를 해서 버티고 있다가 내년달 4월, 5월경에 사서 한 분기 정도 슬라이드를 먹는 전략이 베스트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릴 것은 내년도 채권 시장 전략에선 주의해야 할 만한 좀 핵심 리스크가 있다라면. 뭐 사실 리스크라고 하는 게 상방 하방이 있을 텐데 네, 상방 리스크라고 하는 가격의 급등 리스크는 당연히 여러 번 말씀하셨던 코로나 뭐 확산에 의한 재봉쇄, 락다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합리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벤트 리스크로 보고 있고요. 다운사이드 리스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백신이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되는데 거기다가 재정 부양까지 더해지면서 아, 예, 실제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강한 서프라이즈를 낼 예. 케이스. 예, 사실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시장에서 어떤 고민까지 해야 되냐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통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네요. 의외로 내년에 세입도 엄청 잘 거치면 굳이 연준이 건들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그렇지만 경제가 돈으로 메꾼 경제였기 때문에 정말 체력 회복하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미국같이 고용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인 나라들은 이번 샥을 계기로 해서 언택트로 가는 과정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분명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상방 리스크를 강하게 보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백신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한광열 연구원님도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내년도 크레딧 전략에 대한 전망도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죠. 자, 자료 보여주시죠. 네, 그 보시는 장표가 제가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와 그 다음에 미국 크레딧 투자 성과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충분히 내년에 우리가 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보시면 올해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을 하는 바로는 경기 선행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굳이 과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009년도가 같이 한 번에 압축해서 나온 해이고 내년 같은 경우가 2010년도 정도 회복을 해서 조금 더 가죠. 이런 시기인데 그때 성과를 보시면은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시기에는 그 밑에 있는 성과를 보시면은 어김없이 하이힐드가 투자 등급을 아웃퍼폼합니다. 성과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서 하이힐드가 투자 등급을 성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저희 강선 연구지 얘기했듯이 내년 2분기 정도가 금리의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그때부터 국채가 좀 금리가 내려가죠. 국채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긴 하지만 투자 등급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투자 등급 채권들이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성과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고객들 중에서 이제 나는 이제 하이드는 좀 그렇고 투자 등급만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있으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기다렸다가 예. 내년에 한 2분기 정도 국채금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가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그때 고점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투자 등급 채권도 같이 투자를 하면은 내년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좀 개인적인 궁금한 부분, 옐런 전 의장 혹시 바이든이 품습니까? 뭐 갑자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예. 요즘 워낙 많이 하마평에 오른 지가 꽤 돼서 네. 실제로 너무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인물을 뽑는 것도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워낙 옐런 의장이 기본적으로 보여준 성향도 예. 사실은 민주당을 잘 맞는 성향도 분명히 있어서 네. 가능한 이야기는 같은데 어쨌든 누가 되든 예. 되게 중요한 특징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누가 되는 걸 저희 픽할
건 저희가 할 건 그렇죠. 아니지만 예,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대부분이 예, 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되게 많이 느낀 인물들이에요. 아, 예. 레이너드도 옐런도 흔히 말하는 그 부정적인 룩백 이야기들 했던 애들이거든요. 달러 예. 강세가 음, 실제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주더라. 네, 이런 이야기들 했던 인물이다라는 게 오히려 더 포인트 같습니다. 좋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자, 센터장님, 그 이제 내년도 또 FICC 센터를 또 이렇게 큰 항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 코멘트는 우리 신한정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정리하자면 예. 일단 저희들은 지금 이제 요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샀다가 뭐 내년 초에 팔았다 이렇게 트레이딩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사면 한 2, 3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텀을 봤을 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달러 채권이 있으면은 금리가 약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만기 긴 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40년, 50년 이런 거는요. 예. 이제 금리 올라가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네.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내년 한 2분기 전후부터가 그 다음부터 그 저희가 지금 1년만 좀 전망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한 3, 4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투자 등급 회사채,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의 것들은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이 채권을 다시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아마 이제 주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주식만으로는 이 엄청난 금융시장의 변동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채권을 지금 금리가 워낙 낮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있지만 예. 저희 생각에는 좀 쉬었다가 네.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이 채권을 자산에다가 항상 넣고 갔으면 좋겠다. 예. 특히 달러로 된 자산이 상당히 좀 버퍼가 돼주는데 네. 완충이 돼주는데 그 중에서도 금리가 옛날보다 낮지만 2, 3%밖에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줄 거기 때문에 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서 보야 될 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분석을 하는 게 한계가 시간이 좀 짧다. 한 1년 정도라는 게 있겠고요. 올 초에 코로나19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왔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예. 사람은 이거 2000년에 2년에 사스라고 얘기했고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거 잘못하면은 69년 홍콩 독감, 무슨 아시아 독감 잘못하면 스페인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예. 이런 게 이 중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저희 전망을 이제 보시고 그 중간중간에 거의 매달 또는 매주 저희들의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네. 변화되는 요 금융시장을 항상 저희랑 좀 호흡하실 필요가 있겠다. 아,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 제일 크게 보는 리스크가요. 실은 한계인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미중 간의 리스크가 걱정이 됩니다. 예, 예, 예. 바이든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막 좋아지냐? 그건 아닐 그것도 거고.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강경책으로 정부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런 가운데서 요 리스크가 아직 얼마나 반영될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국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그렇다고 중국이 바로 작살날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또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환율이 또 같이 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한번 해보실 만한 이런 네. 채권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미중에서 미국 쪽이 한 정부가 4년 동안 강할 것 같다 이러면 멕시코 페맥스를 하시고요. 중국 쪽이 조금 그래도 버틸 것 같다 그러면은 중국 채권 3년 미만짜리 그런 거 3% 안전하게 이렇게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NH 리서치, 특히 FICC 투자 전략가들과 함께 내년도 또 채권 시장 한번 또 재밌는 투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는 좀 상대적 고금리 채권에 관심이 확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좀 쉬었다가 다음 스테이지가 뭘까요? 또 올해 또 핫했던 금 한번 또 점검해보지 않겠습니까? 금 말고 또 다른 원자재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지 아니면 올해 좀 상대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재미가 없었던 니치 또 국내 부동산 경기는 어떨런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대체 투자까지 한번 살펴보는 우리 2021 NH 인베스트먼트 포럼의 마지막 마무리는
관련된 내용들로 꾸며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영상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채권, 금리, 크레딧까지 심지어 신흥국 채권 투자 전략까지 여기 제시해 주신 우리 FICC 용사들까지 오셔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함에 모두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감사합니다.